자,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이 이제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냐면, 식당, 또는 뭐, 상가, 또는 원룸, 빌딩처럼 판매 수익이라든지 또는 어떤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냐 작냐, 새거냐 흠거냐, 물론 이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이 부동산에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수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냐 없냐. 즉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겠다. 그걸 갖다 그냥 수익 가격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가격이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겠다 해서 수익 가격인데 그냥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격. 자, 이 수익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말해요. 순영업소득을. 예. 이 순수익을 뭐로 나누는 거냐면 환원이율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해요. 환원이율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요 순수익은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기출지문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기출지문 동그라미 2번 대상 나대지의 지난 밑줄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의 실적의 밑줄 그어봐요. 틀렸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을 보는 거지. 이 부동산에서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예측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지문은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이란 것은 이미 발생해버린 과거의 수익 가지고 뭔가를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순수익은 발생한 순수익이 아니고 향후 예상되는 순수익이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예.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래, 조심해요. 예. 다음, 이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예.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 일단 이것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시작.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게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보면 100억이라는 돈을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나는 저기다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얼마 이상은 벌어야지 라는 자기 나름대로 요구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이 부동산에서 투자자가 나는 적어도 10억은 벌어야지 투자 자본에 대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이 10억이야.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10% 맞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본 수익률. 그러면 자본 수익률은 결국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 우리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다라고도 들어본 적 있었죠? 예, 그걸 말해. 그거. 최소한 이만큼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100억을 은행에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10% 이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투자자의 온전한 순수한 수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 건물에 투자한다면 건물에 투자해서 1년 동안 이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건물은 1년 동안 이만큼 훼손될 수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감가상각이 연간 1억 원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00억 중에 1억 원이니까 1%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 목표치인데 1년 동안 이만큼 벌기 위해서 이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9%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이만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11%로 높여 잡아야지 나중에 1%만큼 감가상각에 의한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본래 목적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예,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더하는데 자본 회수율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다? 감가상각률을 의미하고 있다. 요렇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여기서 뭐 설명하면서 또 나오는데 과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물건의 종별에 따른 환원이율은 차이가 있다. 물건의 종별에 따른
환원이율은 차이가 있다. 이 맞는 소리예요. 여기 물건은 뭘 말할까요? 물건은 온 천지가 다 물건이죠. 사람 빼고. 예,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다루는 물건은 뭘까? 부동산.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종별은 종류별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을 크게 종류로 나누면 뭐로 나누면 돼요? 토지, 건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하고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서로 똑같지 않고 다르다.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대상이 안 되니까 자본 회수율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요까지 포함시키는 거 맞죠? 그렇죠. 따라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분명히 둘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 정도. 일단 기본적인 틀을 좀 잠깐 봤고요. 자, 요거 가지고 바로 뭘 한번 알아봐야 되냐면 우리 책에 보니까 환원율 결정이라고 3번 나와 있죠. 그렇죠? 하기 전에 바로 위에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영업수지 계산 과정이 쭉 나왔네. 예, 뭐 유효저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니까 순영업소득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 빼면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 세금을 빼면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일단 세후현금수지 세후 동그라미 쳐볼래요? 세후. 바로 옆에 굵은 글씨 뭐라고 나왔어요? 걔도 같이 좀 동그라미 쳐봐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우리 영업수지 계산하면요. 맨 첫 대가리에 가능총소득 있죠. 가능저소득. 가능저소득은 단지 방 몇 개냐. 방 하나당 임대료가 얼마냐.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연간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 그것만 나왔어. 아직 공실이나 이런 영향 반영 안 됐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뭔가의 영향을 계속 반영하면서 세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후현금수지에는 영업경비라든지 저당조건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모든 영향이 세후현금수지에 다 반영됐습니까? 맞죠? 자, 그럼 만약에 투자이론에서 다음 영업수지 계산 항목 중 과정 중 뭐의 영향이 반영된 항목을 고르시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답이에요? 세후가 답이에요. 맞죠? 다시 감정평가에서 다음 중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평가 방법 중 감가상각이나 세금 뭐의 영향이 고려된 평가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후현금수지의 모든 영향이 다 포함됐죠. 그 세후현금수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뭐야? 읽어봐. 뭐라고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 그러니까 뭐 찍으면 돼? 예, 맞아요. 따라서 다시 투자이론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세후 찍으면 돼요. 감정평가에서 뭐의 영향이 반영된 기법을 고르시오. 그러면 그냥 뭐 찍으면 된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냥 찍으면 돼요. 알았죠? 네. 다음 이제 환원이율의 결정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먼저 양가로 1번 보니까 이제 시장추출법이 있는데 밑줄 그으면 안 돼. 볼펜 아까우니까. 그냥 들어. 시장추출법은 이 부동산의 환원이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겠죠. 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시장추출법 됐습니다. 두 번째 조성법 보이시죠?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이다 라고도 하는데 환원이율 결정함에 있어서 무위험률이 은행금리인지 아시죠?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이율을 결정한대. 근데 딱 보니까 자본 환원율, 즉 환원이율인데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나왔죠?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발 봤다고 해줘요. 투자이론에서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있죠? 걔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시험에 나와도 매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 나와도 오답을 유도하지 않고 그냥 조성법 요소시장 구성법에 의한 어떤 환원율은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끝나버려요, 사실은. 근데 단점 좀 하나 봅시다. 단점. 자, 똑같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지만 평가사라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위험의 크기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험할증률은 평가사마다 달라질 수 있겠네. 그래서 사람 끼면 주관적, 객관적. 예, 그래서 평가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맞죠? 다음 또 하나. 이건 가볍게 그냥 듣고 잊어버리자고요.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때는 내 돈만 가지고 온전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빌리는 돈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어디를 봐도 남한테 몇 프로 빌리는지 대부분이란 말이 없어요.
빌리는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을 알아보는 저당상수란 말도 없어.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저당 조건이 고려되지 않아서 전형적인 투자자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양가로 3번부터가 이제 알짜배기. 양가로 3번 누구 나왔어요? 투자 결합법 나왔죠? 자, 결합 동그라미 치시고, 결합. 종합이란 용어, 결합이란 용어가 있어요. 결합 종합이란 용어가 있는데, 동일한 한 개의 상황, 한 개의 물건이라면, 결합이란 용어나 종합이란 용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종합, 결합이란 말은 서로 뭔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서로 뭔가 다른 뭔가 있으니까 이를 종합하고 결합한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따라서 결합 나오는데 동일하다 하면 다 틀립니다. 기출문제 3개가 오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과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맞아 틀려? 틀렸죠. 방금 설명도 했고요. 틀렸죠. 그리고 기출지문 동그라미 3번 4번 오른쪽 가볼래요? 동그라미 3, 4번 오른쪽. 자, 물리적 투자 결합 동그라미, 금융적 투자 결합 동그라미. 자, 둘 다 있어서는 안 될 용어가 나왔어요. 봐봐요. 첫 번째 3번 보니까 동일하면에 결합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 예. 결합 나오면 다르다가 나와야 되는데 동일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4번도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야.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또 뭐라고 나왔어? 동일하다 나왔죠?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그래서 결합 나오면 동일하다 다르다. 네, 그렇게. 다음. 오른쪽 페이지 맨 상단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에루드법 보이시죠? 그렇죠? 옆에 보니까 LCX라고 나왔어요? 네. 에루드법을 다른 말로 그냥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돼요. 근데 살짝 페이지 왼쪽을 가보니까 그 큰 2번에 소득에 따른 수익 환원법이 분류. 아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봤죠? 바로 위에 보니까 세전연금 수지 보이세요? 그 옆에 저당 지분 환원법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에루드법, 즉 저당 지분 환원법은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하냐면 세전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뭘 대상으로? 세전. 그러면 결국 세전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 LCX라고 그래.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잠깐 주목하세요. 에루드법을 설명할 때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에루드법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개량한 방법으로 보유기간 중에 가치상승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중에 원금 상환된 만큼 부채가 감소하니까 지분 형성분 막 이런 거 고려한다. 막 이런 말이 있어.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냥 맞고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예. LCX니까. 자, 에루드는 뭐가 반영되지 않았다? 세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독립적으로 문제가 하나가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에루드법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그러면 에루드법은 세전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세전현금 수지 이전의 상황은 다 반영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순영업소득, 2번 영업경비, 3번 유효총소득, 4번 부동산 세율. 몇 번? 4번. 예,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학계로는 L자로 시작되는 놈 요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L자로 물어보면 무조건 뭐 찍으면 돼? 그냥 세자 찍으면 돼. 무조건. 예. 왜냐면 에루드법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금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고려하고 있죠. 우리 지문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음 중 에루드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신 분도 있나 보다. 제 뒤쪽은. 그냥 그러면 이해 못하면 그냥 세자 찍어. 답이니까. 그래서 L자 나오면 뭐 찍어라 그냥? 세 딱 찍으면 돼요. 알라고 하지 말고 다치니까. 양가로 5번에 보면요. 이제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법. 네.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나오던데 우리 그 양가로 1, 2, 3, 4번까지 있죠. 여기 환원율 결정하는 방법 4번 에루드법까지 여기까지는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제 은행 저당 투자자 관점에서만
환원이율을 결정한 방법이다. 뭐 이런 게 가끔 나오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종합환원이율은 거기 보니까 혹시 부채 감당률 보이세요? 공식에? 이건 공식 알고 있어야 돼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돼 있죠.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 우리 차입자라는 사람은 돈 빌리는 사람이고 은행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디 이거 항상 시험 안 나온 적 없어요. 투자, 금융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순 맨날 나오죠? 그렇죠? 예.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으면 은행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은행이 봤을 때 쟤는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안 돼. 돈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으로, 순영업 소득으로 벌어서 은행이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을 갚고도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채 감당률은요, 은행이 요구해요. 야, 적어도 부채 감당률이 1.4 이상은 돼야지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거야. 그러면 나한테 빌려간 돈에 대해서 연간 갚아야 될 원리금이 1억이라면 최소한 너는 순영업 소득으로 1억 4천 이상 벌어야지 내가 안심할 수 있대. 이거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요, 은행이 얼마 이상 되면 해주겠다라고 은행이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대부 비율도 항상 나오지 뭐. 항상 안 나온 적 있었나 뭐. LTV. 대부 비율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차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차입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은행에. 요만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자체 대출 심사 기준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정 확정을. 자, 그러면 이거 대부 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차입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저당 상수. 이것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빌리는 대출금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저당 상수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은행이 결정해.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모든 구성 요소를 다 누구 관점에서? 은행 관점에서. 그러니까 누구 투자자 관점에서? 저당 투자자 관점에서 환원율을 결정했다. 이 표현도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다? 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근데 칼 든 놈한테 얘가 야 임마 돈 좀 빌려줘봐 임마 이렇게 반말하면 어떻게 돼요? 칼 맞아. 그러니까 항상 돈 빌릴 때는 공손하게 빌리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너무 귀엽게 말하려고 하지 마. 안 귀여우니까. 예. 대부 좀 부탁해요 라고 공손하게 말을 해야지 돈 빌려준다. 자, 돈 빌릴 때 어떻게 해라? 대부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해라.